교재 166페이지죠. 임대차입니다. 자, 먼저 임대차 성립은 당연히요. 임대인이라는 사람, 어느 일방은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한테 제공하고요. 그 상대방은 그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그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빌려주기로 하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빌려받기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임차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사이인데 보통 임대인의 약정 내용은 목적 물건의 사용 수익을 약정합니다. 내가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 임차인이 될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이것을 약정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여기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인데요. 자, 여기 임대인이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은요, 이 물건은 반드시 자기 물건이 아니어도 관계없죠. 즉 타인의 물건이어도, 타인의 소유물이어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물건은 비소비물이어야 합니다.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대차가 종료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비소비물이어야겠죠. 그렇죠. 타인의 소유물로서 비소비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차권의 물권하인데요. 물권화라는 의미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물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차권은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채권인데 다만 임차권이 물권처럼 성질을 조금 띠게 된다 이런 뜻을 우리는 물권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권 자체는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 임차권 채권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임차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채권의 성질에서 물권적 성질을 띠는 거죠. 자, 물권이란 것은 모든 제3자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걸 보통 우리는 배타성, 그런 성격 때문에 절대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성질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 이렇게 표현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그 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러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성격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래요. 물권적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권의 물권화라는 것은 채권은 채권이지만 이렇게 대항력, 제3자에 대해서도 더 보장이 된다, 강화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번. 건물 등기 지번과 토지 지번이 다른 경우와 대항력 했는데요. 여기는 원칙적으로요. 우리 민법 622조 이것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죠? 622조. 원래 요게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이렇게. 근데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는데 여기에 있는 622조는 건물 소유권 등기를 이것을 임차인 명의로 하면 이렇게 바로 토지 임대차였어요. 토지
토지 임차권이 이게 미등기이지만 대항력은 생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6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넘어가 한번 해볼까요? 민법 제622조 1항의 규정은 그 차지상에 빌린 토지 위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 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 임차권이죠.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 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 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토지상에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임차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기가 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토지 임차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굳이 지번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은요. 결국은 당에 빌린 토지, 임차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등기했다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뜻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요. 대지와 건물을 같이 임차한 후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했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것도 역시 임차권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A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에 있던 B로부터 이를 임차했는데 그 후 A가 그 건물을 강제 집행 절차에서 경락을 받아서 대지에 관한 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건물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A와 B 사이에 체결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22조에 적용을 받을 게 못 된다. 그죠? 자, 여기에 622조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2번에 주고 있는 거죠. 자, 2번에서는 여기에 있는 토지 임차권요. 622조에서는 토지 임차권은 그 토지를 빌리는 목적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려야 돼요. 이게요. 토지 임차권의 목적이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의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은 제일 처음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이 두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당의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았다는 거예요. 건물도 임대받고 토지도 임대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임대차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 토지 임대차라는 그 임대차는 건물 임대차와 함께 받은 거죠. 그러므로 토지 임차권이란 것은 바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차한 거 아니죠. 임차받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22조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두 가지 의미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622조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 의미요. 622조. 토지 임차권에 미등기가 되어 있어도 토지 임차권이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 토지 임대차 계약할 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그럴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든가 또 소유권을 취득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때는 그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 안 해도요. 이런 이야기다. 자, 그 다음 존속기간요. 자, 651조 제1항 가행규정인지 여부 했는데요. 자, 요거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종래의 판례는
651조 존속기간 20년, 최장 존속기간 20년 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우리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존속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만약에 30년, 40년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우리 대법원에서는 20년,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토지 임대차 계약이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했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이렇게만 우리 민법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은 강행법규다. 따라서 이것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의돼서 이 법 규정이 계약 자유 원칙인 개인의 자유를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으니까 위헌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651조 20년 넘지 못한다라는 것, 최장기간에 대한 이 규정, 이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그래서 이 규정은 지금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 2번 다음 페이지에요. 168페이지에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자, 이것은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여기에 준용이 됩니다.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그러니까 당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토지 임차인은 당해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하고 할 수 있고 갱신 청구를 했더니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라고 하면 당해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또는 수목을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 매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규정 때문에 준용하니까. 이때 토지 임차인은 그렇죠. 존속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렇게죠.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됩니다. 이럴 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는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서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채무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거절하면 그 토지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이나 또는 수목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법원은요. 채무 불이행,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서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이 갱신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는 곧 채무 불이행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자, 이게 바로 2번 지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을 볼까요? 민법 제628조와 임대인의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간에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존속 중에 증액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형성권이고요. 행사하면 바로 증액, 감액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의 해석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요. 법 규정을. 그 이야기는 거기에 1번 동그라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특약의 효력. 자, 이 내용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무효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의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이 되면 그 규정은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이 약자에게 더 약자의 지위를 강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리면 무효라고 선언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증액 청구가 바로 이런 현상이 되겠죠.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에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약정이죠. 그러한 약정은 이 규정의 해석 원리상 무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강행법 위반이라는 거죠. 다만 부증액 특약은 유효하죠. 반대로 그죠? 증액하지 않겠다.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에 일방적으로 증액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이 부증액 특약은 유효하죠. 그 취지가 바로 임차인에게는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2번 지문요. 자, 부증액 특약 자체는 유효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우리 판례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판례. 부증액 특약을 했으니까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므로 유효하지만 증액하지 아니하면 신의칙상 그 지금 차임 지급이 상당히 신식에 위반될 정도로 작은 금액이다라고 해석된다면 부증액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증액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게 바로 2번이에요. 즉 부증액 특약 내용대로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신의 측에 위반될 정도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에게 증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차임 증액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거는 뭐예요? 이 차임 증액 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다라는 의미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니까 행사하면 일방적으로 효과가 형성되어 버리죠. 이게요. 청구하는 순간에 청구 시에 그 법률 강령은 형성된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증액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증액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죠.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법관이 판사가 이제 정하겠죠. 판사가 정해지면 판결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성권 행사한 후에 한참 뒤에 드디어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언제 과연 이 확정된 금액이 증액의 현상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확정될 때가 아니라 언제요? 청구할 시에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모 5번. 임대인의 사용 수익의 적극적 의무 외에 보호 의무도 있는가? 보호 의무가 임대인의 의무인가? 임대인 의무인가?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원칙 이렇게 하시죠. 보호 의무는 모든 임대차 계약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죠? 언제나 발생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즉,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칙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임대차 계약의 개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숙박계약이요.
숙박계약. 예를 들면 호텔에 뭐 2, 3일 이렇게 호텔을 빌려서 몇 호를 빌려서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단기 임대차, 일시 임대차예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죠. 자, 이런 계약도 역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이.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요. 호텔 주인은 거기 임차인한테요. 그게 머물러서 숙박을 하고 퇴실할 때까지는 그 임차인, 단기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겠죠.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어야죠.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도 들어오는 거 예방 조치해야죠. 또 불이 나면 거기에 있는 숙박하고 있는 분을 깨워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켜줘야죠. 생명, 신체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호 의무가 임차인에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그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죠. 임대인의 의무. 그런 것을 우리는 적극적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적극적 의무다. 그래서 당의 목적물을, 약정한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임차인한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사용하는 중에 제3자가 방해를 하게 되면 그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 줄 의무가 있고, 이게 임대인 의무예요. 방해 제거 의무.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보수도 해주고 수선도 해줄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적극적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유지 수선 의무입니다. 수선해줄 의무. 그렇죠? 자, 이 수선 의무에 대해서요, 임대차 계약할 때 이 면제 약정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선 의무를 면한다. 자, 사용 수익하는 동안, 임대차 존속 기간 동안 임차인이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라고 특약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특약을 하면 유효한 특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 법원에 여기 판례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대규모 수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 면제 특약을 했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게 면제 특약의 범위는 소규모 수선, 그렇죠? 소규모 수선, 소수선요. 여기에 한하여 특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수선은 마지막 네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파손의 수리라든지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이라든지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해야겠다. 이게 법원의 판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보시죠. 거기에 1번 필요비 및 유입비와 사치비의 구별이 났죠. 자, 이게요,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 중에 또 임대차 종료된 후에 임대 목적물을,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들어갔던 비용, 이것은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게 하면, 포기 약정을 하면 유효하죠.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물론 이 비용은 필요비와
유입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입비 상환 청구에 다 돼요. 자, 이 의미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필요비는 당해 임차물, 임대물 또는 임차물, 그 임차 목적물 자체의 유지, 수선, 가치 보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존 비용 이렇게 되겠죠. 가치의 보존 비용. 여기 유익비란 것은요. 유익비란 것은 당해 임차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존속할 뿐만 아니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증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계량 비용이에요. 그러면 계량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비용이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사치비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즉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고 멋지게 제3자 즉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고객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싹 정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당해 임차 목적 물건 자체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임차인 자기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따라서 그러한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2번 동그라미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죠.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 이런 것들은요. 간판은 뭐예요? 거기에 임차인이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알리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당해 건물 자체, 상가 건물 자체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따라서 유입비가 될 수가 없겠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목적 한번 볼래요? 4번에요. 자, 여기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어떤 규정이라 했습니까? 임의 규정이라 했어요. 임의 규정이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하는 때 이것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면 유효죠. 이것도 유효한 약정이 된다. 그죠? 그러면 포기 약정을 했다는 것은 필요비든 유입비든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4번에 있어요. 유입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내용으로 해석한 내용이요. 거기에 보시면 일어났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 시설인 가 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는 주위 시설물 및 가 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한다면 유입비 상환 청구 내가 안 하겠다 라는 취지로 볼 것이다 이랬죠. 내가 정구장 뭐 아니면 테니스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건물 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건물 설치하고 이렇게 공작물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 임대차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시설물 만들었더라도 내가 그 나중에 비용 받으려 안 할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다 넘겨주고 갈게 나갈 때는. 임차인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요.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특약으로 원상 복구해 줄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설치했던 물건을 원상 복구해 준다 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잘 만들어 놨으니까 유입비 내놓으세요 이런 말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에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이것은 건물 임차인한테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부속물이라는 것은 거기 1번 동그라미가 바로 부속물의 개념이죠. 임차인 소유물로서 두 번 줄입니다.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 다음에 독립물이어야 되죠. 부속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다음 세 번째요. 당해 임차한 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다른 말로 하면요. 임차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물건이어야 부속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이런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독립물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독립물이다.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독립적 성격을 갖는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동그라미 4번 또 보실게요. 4번. 4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행사하는 형성권으로서의 규정입니다. 권리이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적법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직접 임대인한테 행사할 수 있죠. 그게 우리 교재는 5번 동그라미 171페이지에 있죠. 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승낙을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차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죠? 적법 전대차.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는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했죠. 이 토지 임차인은 마치 지상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물권자고 이건 채권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283조에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규정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준용했었습니다. 이렇게 준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매매계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171페이지입니다. 그 대금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그죠? 시세다. 그죠? 이 청구권 행사할 때의 시가상당.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1번과 2번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매수 청구권의 행사 시 건물의 신축에 지출한 비용도 보상받는지 물어봤네요. 자,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세를 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축 비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행위를 행사할 당시에, 즉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그 건물의 가액으로서의 시가상당액이라 그러죠. 시가상당액.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대금이라고 했죠. 따라서 신축 비용 자체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이 지상물이 만약에 건물이면 건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경제적 가치. 또는 임대인에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4번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만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니?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판사가 아니다 그랬죠. 경제적 가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해 임차 토지 위에 있는 임대인 소유 건물을 임대인 너가 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대인한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4번이죠. 물론 여기에는요, 경제적 가치 여부, 또 등기 여부, 또 허가 받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허가받은 적법한 건축물인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여하 불문이라는 거죠.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동시에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자,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립니다. 체결. 그러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대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요. 당해 건물 소유권 이전요. 건물 소유권 이전 이 두 개가 동시이행 관계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자 매매계약 체결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사세요라고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매매계약을 체결시켰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겠죠. 임차인이. 왜? 임대인이 대금을 줄 때까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요. 토지 임대인의 토지는 계속 임차인이 사용하잖아요.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아직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요. 이때 토지 임차인이었던 자는 어떻게 해요?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은 뭐가 돼요? 부당한 이득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당의 토지 사용료 정도는 반환해야겠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을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토지 임차인은 토지 사용하는 것은 적법해요. 이 토지 사용 자체는 적법해요. 그 이유는 왜 적법하냐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돈을 안 주니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토지 사용이에요. 그러나 사용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은 그 이득은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차임, 토지 사용 대가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5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을 해서 가죠. 172페이지 6번. 자, 그 다음에 7번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되면 무효가 돼요. 그렇죠. 따라서 뭐 철거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 8번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지만 그 특이하게 그죠.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는요.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이나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신축되어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임대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임차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또는 임대인 소유 토지가 아닌 제3자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 토지 임대인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 즉 건물을 매수하세요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9번입니다. 10번 무가 건물이어도 무방하지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란 것은 부속물이나 또는 부속 시설 다 포함시켜서 해석해야겠죠. 당연히요. 다만 임차인 자기의 특수한 사업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면 이것은 제외죠. 당해 지상물인 건물 그 자체와 그 건물에 부속되는 물건일 때만 그렇습니다. 즉 그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의 물건인 부속물일 때만 함께 팔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종물 이론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중요합니다. 요 12번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2번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원칙적으로요 임대인한테 하는 거죠. 매수 청구권. 이 청구권은 토지 임대인한테 합니다. 임대인. 임대차가 종료할 때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되어 매수 청구하려고 보니까 이 임대인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요. 그러면 신소유자가 나타나겠죠.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돼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럴 때 과연 토지 임차인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신소유자한테도 이 지상물을 사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요, 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라면 이럴 때는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신소유자에 대해서 청구를 허용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 다음 13번 기간이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이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되게 돼요. 자, 이런 경우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갱신 청구를 하고 난 뒤에 거절당하면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이미 토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통해서 당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의 행위가 이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바로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바로 13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요 14번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해지했기 때문에 종료됐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요. 이럴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인정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정을 위반하고 위협한 행위를 한 임차인에게까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러한 강력한 효력이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 법률 관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종료 시에 당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주고 그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게 어떤 관계냐?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74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 거기에 명백히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시기 이거는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러한 두 개의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어느 시점에? 임대차 종료 시에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임대차에 관한 우리 판례 중요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민사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